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오늘 이슈 프리즘은 평소와 달리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리 원칙적인 법리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바라보는 만큼 그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해 이슈 프리즘의 변호사 군단들은 해당 이슈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자, 일단은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불거진 사법개혁의 쟁점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쟁점이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그럼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죠. 결국은 우리 정치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만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지금 굉장히 우리 전대미문의 촛불 사태도 겪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권력이 집중돼 있다, 있다, 독점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법원장이 문제니까 이 권한들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논의가 지금 논의의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힘이 강하길래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장 큰 뭐 권한이라고 하면 결국 인사권이겠죠. 인사권.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빠지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우리 이제 뭐 일반 법원 음. 고등부분의 부장 판사죠. 고등부장 승진, 예. 일반 판사들 인사권 전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법관 제청권이 또 있어요. 그렇죠. 대법관 제청권. 그렇습니다. 대법관 지금 14분인데 그중에 이제 대법원장을 빼고는 13명이죠. 예.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도 있습니다. 최종 지명을 하는 거죠. 네, 지명한 그 후보를 3명을 지명할 수 추천받아서.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지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고위직에 올라가고자 하나 대법관이 되고 싶거나 또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거나 또는 좋은 보직을 받고 싶은 판사가 있거나 또는 네. 고법부장으로 승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대법원의 또는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거 권한을 분산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판사들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이렇게 청렴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네. 뭐 승진이랑 개념이 없죠. 그런 게 없다면서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전보됐다, 절천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이제 부장이 되지 못하고 이제 지방법원으로 내려가시거나 하시면 그런 것들의 경우 옷을 벗고 나오시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사실상으로는 대법원장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법원 조직 법률상에 보면은 판사의 종류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 그리고 판사 네. 이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부장 그래서 판사라고 부장 해서 판사라든지 승진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죠. 부장 판사니 고급 부장이 이거는 이제 그냥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직책인데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승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판사들 사이에 어떤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보호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법관 중에서 제청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만약에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를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아주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되면 대법관까지 가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적죠? 거의 뭐 굉장히 적습니다. 예. 한 기수에 한 명이 안 나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면 한 기수에 몇백 명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쩌다 한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운 좋은 기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 좋은 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치열할 수밖에 없네요. 과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왜 이런 더 문제가 있었냐면 법원에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법원 순혈주의라고 하는데 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 내에서 승진해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이제 대법관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법관의 어떤 어떤 출신 성분을 다양하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뭐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게 문제가 시작이 돼서 블랙리스트까지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두 분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현성 변호사님. 예, 저는 뭐 이번에 사법개혁이 어쨌든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는 저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대법 관수를 예, 늘려야 대법 된다. 관수를 늘리고 대법원이 지금 대법 관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네. 뭐 상고법원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고요. 결국은 대법원의 힘을 내지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통해서 어떤 권위주의로부터 대법원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대법 관수를 먼저 정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순혈주의 그것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출신의 어떤 우리 법조인들이 대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변호사들 또는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는 그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뭐냐면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것입니다. 심리 불속행 제도. 불속행 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내용인가요? 대법원에 우리가 재판하다 보면 3심까지 가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법원 갔는데 이것은 심리도 안 해보고도 이제 그러니까 기각시키는 거죠. 그 심리 불속행.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왜 기각한다 이유도 없이 기각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제도죠. 그래서 대법원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결론내는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불만, 사법부의 불만은 여기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없애고 그러고 실제로 일하는 대법관들을 많이 정원하라. 네. 그렇게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송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법관 자체가 그 정치 세력이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상급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예. 지금의 그 제왕적 그 임명권을 갖는 그런 권한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디든 그렇게 권한이 집중된 곳에서는 의심 그리고 또 부패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임명 절차를 거쳤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특정한 자기 뭐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이제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수한 법관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셨을지. 자, 김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는 판결로서 말을 해야지 지금 단체 행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법개혁의 이슈들을 제기하고 쟁점들을 지금 나열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단체 행동을 나간다면 지금 사법부내가 다시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또 한 번 국민들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내지 국민들에게 아주 위기가 당칠 수 있거든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 판사들께서 잘 아시고 물론 현명하게 하시리로 믿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법원 노조 아니냐, 법관 회의를 상설해달라는 게 법원 노조가 되겠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 한데 예.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원은 판사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갈등을 부추기는 갈등의 골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내부에서도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또 외부에서 평가받기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도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는 기관이다. 아주 명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셔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 변호사님 어떤 내용 쓰셨을까요? 사실 판사는 명예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일에만 전념해서 국민들한테 재판을 하는데 많은 시간 할애하고 다른 뭐 인사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흔들리고 신경 쓰이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또 사법 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체 이 이유미 씨가 누구길래 이렇게 조작을 하고 했던 걸까요? 이유미 씨는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 캠프 내에서 그 청년위원회의 성격이 이제 2030 희망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국민의당 당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이력을 보자면 엄청난이라는 네. 이름을 가진 그 벤처 기업을 이끌었던 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잠깐 저희가 법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 좀 법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 쪽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지금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공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그 죄에 해당돼서 그 이유미 씨가 이제 구속된 거죠. 그 당시 이 이유미 씨의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에 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 자체가 가짜 인터뷰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고발했었는데요. 네. 이후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가 접혀오니까 지난달 6월 24일 이유미 씨가 국민의당 측에 자신의 제보가 조작되었다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보 조작은 카카오톡의 경우 3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화 육성 파일은 자기 동생과 같이 짜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이 제보 문화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법적인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두 분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근데 뭐 제보를 통해서 숨겨졌던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예. 그 정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허위 제보면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된다고 하면은 제보자의 신원이라든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그 경위라든지 내용 같은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제보 내용이라고 하면 그때 그 뭐 제보에 따라서 이제 뭐 의혹 제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터뜨리고 난 다음에 네. 아니면 말자라는 식으로 책임도 안 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모종의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를 그거를 좀 과장해서 내가 해석해서 언론에 알리고 문제를 삼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 예.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거를 그냥 완전히 조작해낸 사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그냥 뭐 가벼운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대선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은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 아 정말 우리 그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씁쓸하고 그런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일에 저는 사건이 진상이 정말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조사가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두 분 어떤 말씀 써주셨을까요? 이조르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에 40명에 대한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든 국민의당 관계자가 관여를 했든지 간에 이유미 씨는 당연히 이제 법적 책임을 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지위에 따라서 분명히 기대되는 역할과 거기에 존중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만 받으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위에 맞게 거기에 책임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자들끼리 이제 수다를 떨다 보면 자주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비밀은 없어. 이해합니다. 라고 네, 자주도 공감해요. 이제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네. 과연 이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을 일인가? 이게 후폭풍이 없었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너무 그 앞에 이제 보이는 이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 멀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그거를 보고 또 믿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투명한 사회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좀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테스크포스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가 또 국정원 산하에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다른 쪽에서 좀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들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것은 뭐 합리적인 보호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개할 수가 없다, 아니면 조사 자료를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할 때 네. 국정원의 논리를 네. 뒤엎을 만한 어떤 법적 강제 수단이 없는 상태였죠.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라고 치면 예. 이것이 뭐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단 조사를 해보고 네. 이것은 이제 밝힐 부분은 외부에 밝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없앨 건 조직 없애고. 내부에서 정리할 문제들은 조직 내부에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현실 가능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정부가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서훈 국정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면서 국내 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 담당관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행정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에 출입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왔는데 그런 걸 일절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쨌든 그 조직의 장이 되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네. 예, 우리가 좀 절차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좀 합리적인 이런 자정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재조사가 누가 왜 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뭐 국가정보원의 정보력 이것이 어떤 대단한 권력이기 때문에 네. 권력자로서는 이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자신의 권력 수단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권력의 중요한 수단을 내놓겠다라는 진정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두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뭐 재조사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난 10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뭐 지난 10년을 지켜본다면 그것이 뭐 사실상 실패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러 개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 검찰총장이면 우리나라 수사를 대표하는 그 총책임자인데 어떤 정치적인 사안,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는 도중에 지극히 사적인 혼외자라는 그 네. 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수사를 멈추고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상황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그 전에 외압이 있었다. 뭐 그 얘기는 혼외자를 뭐 밝힐 테니까 물러나라, 멈춰라, 뭐 덮어라 이런 식의 외압이 있었다고 추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현실이 됐다라는 문제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 번째 개혁 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꺼내고 있는데요. 뭐 물론 국정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외 파트 내지는 뭐 간첩을 잡는 뭐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장려를 하고 보장을 해야겠지만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겠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백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이제 사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이런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들이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근절하려면 아무래도 적절한 통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보면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 통제를 좀 강화하고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좀 이런 부분들의 법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견제 장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어떤 한마디 써주셨을까요? 먼저 이성원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음지에서 뒤에서 조정을 해온 그런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조사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국정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직 전체가 햇빛 속에서 양지에서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와, 멋집니다. 전 햇빛 속으로 쓰셔서 무슨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 맞습니다.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많은 것들을 또 꾸몄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디 밝은 곳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곽재원 변호사님 오늘은 별 2개 그리셨네요. 네, 오늘 그림은 좀 적은데 말이 좀 길죠. 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와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국정원 원훈을 이렇게 바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직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대한민국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드러나는 몇 가지 정황들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 또는 특정 집단, 특정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수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지난 9일에 발생한 사고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 오후 3시경에 네. 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이게 7중 추돌 사고였고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0여 명의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숨진 50대 부부의 경우를 보면 3개월 후에 손자가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졸음 운전인 거죠? 이 버스 운전을 했던 김 씨는 그 10년 넘게 지금 버스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 버스 기사가 최초 그 진술을 받는데 네. 이때 졸음운전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 순간에 살짝 정신을 좀 잃었었던 것 같다. 정신 잃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뭐 보여지는 정황상 이거는 좀 졸음운전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졸음운전을 한 그 원인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업체의 휴식 시간 보장이라든지 근무 환경에 대한 법규 위반이 나타났다.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버스 기사에 대한 이 처벌도 참작이 되던지 아니면 형량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그 사실 조사 결과 이제 수사를 해봐서 특히 그 버스 운송업체 측의 어떤 그런 법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네. 당연히 그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처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형사 처벌이라는 게 네. 그 어떤 죄질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처벌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사님이 양형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을 맞아요. 테고 네.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 시키는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형량에 반영이 되면 네. 처음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형량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생했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도 사실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4년 6월에 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그런 업체 측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뭐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네. 좀 감형을 받지 않을까. 그 사건보다는 조금 더 덜한 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지금은 이제 사고를 낸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을 여쭤봤잖아요. 회사에도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만약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제 여객 자동차 운송법,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법령 위반으로 이제 업주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적으로 사실 민사적인 책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운전사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난 후에 이 보상은 누가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버스 회사가 하게 될지 버스 기사가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보상은 사실은 뭐 보상이라기보다는 네. 이건 이제 불법 행위에 기인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네. 손해배상, 배상이라고 합니다. 아, 손해배상. 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1차적으로는 물론 운전자인 운전기사에게 있겠죠. 아, 네. 다만 이제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버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결국은 그 사용자로서 또는 어찌 보면은 지금 회사가 결국은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네. 사실상 뭐 공동 불법 행위자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가족에 대한 그 배상 책임자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에 대해서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요. 먼저 이호용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직 가지 않은 세월. 세월. 네. 왠지 세월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어떤 그 이윤 추구의 그 과정에서 네. 비용을 줄인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또 당국의 관리 감독도 소홀했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네. 사실은 이 사고 이후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또 봉평 터널에서도 보면은 그 버스 추돌 사고로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또 이번에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예견된 인재들 이런 것은 결국은 좀 그만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아직도 가지 않았구나라는 네. 그런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많은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애석하게도 좀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에 이어서 이 이슈도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승배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 쓰셨을까요? 저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어떤 의미죠? 실은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만 그러니까 사고 발생 직후에만 사실은 뭐 어떤 대책을 만들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만 있는데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운석 같은 경우 뭐 예외를 두고 있는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은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네, 좀 법에서 휴식 시간 고정주도. 그렇습니다. 예. 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요즘 최저임금에 관한 뉴스들 많이 접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출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처음에는 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반길 것이고 뭐 기업들은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을 때 대기업은 물론이고 명세상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상승폭에 따라서 어느 이제 직군까지 뭐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말 파격적이었잖아요. 두 자릿수. 네, 그렇습니다.
과거 5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예. 2013년에는 전해인 2012년보다 6.1% 상승한 4,860원이었고요. 네. 2014년에는 7.2% 오른 5,210원, 2015년에는 7.1% 오른 5,580원, 그리고 2016년에는 8.1% 오른 6,030원. 근데 2017년에는 7.3% 오른 6,470원이었습니다. 거의 뭐 7, 8% 사이에서 계속 올랐었네요. 네, 2018년에는 16.4%가 오른 7,530원이 됩니다. 인상률만 놓고 따지면 예. 그 최근 그 몇 년간보다 2배 이상 인상한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될까? 고용을 정말 줄이게 될까요? 어떨까요? 사실 지금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뭐 어떤 대책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시행이 되니까요.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얘기는 했는데요. 네. 사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나온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이 될지 사실은 네.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카드 수수료, 또 카드 업계에서도 또 반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연말까지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빨리 이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파격적으로 오른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여론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구 변호사님? 최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5%, 높다는 의견이 23%, 낮다는 의견이 16%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의견인 것이죠.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 어쨌든 7,530원으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고용주가 잘 지켜주지 않는 경우도 좀 적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또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잘 안 챙겨주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31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전체 노동자 중에서 비중이 16.3%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 이남신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의 말을 좀 빌려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대부분 위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적발돼도 미지급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너무 횡행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법을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이 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현재 지금 그 근로감독관 수가 5월 말 기준으로 2,290명인데 예. 이게 2013년도보다 단지 53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담당하는 숫자가 회사의 수가 1인당 1,444개 꼴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진짜 관리 단속을 나가서 네. 위반했는지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이 거의 1,500개 매달 임금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뭔가 인력이 보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자,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제보다 실효적으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법제도가 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마련이 잘 돼야 될까요? 최저임금이 당연히 오르는 것은 사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제일 문제인데 네. 우리 최저임금법 4조를 보시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이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뭐 최저임금 좀 기준을 다르게 한다는 네. 거죠. 근데 운영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주마다 이제 최저임금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좀 다른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그 노동의 뭐 강도별로 네. 최저임금이 좀 달리 판단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네.
그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국민이 이제 행복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과 관련해서는 네. 최저 1만 원 정도가 저는 적정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임금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와 그다음에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금을 좀 더 걷겠다. 뭐 고소득자 아니면 법인세 좀 걷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로 해당이 된다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잠깐 들어볼까요? 네, 지금 부자 증세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부자 증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인들 22%에서 25% 정도를 인상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40% 이상 42% 정도를 부담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러한 효과 자체는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서는 큰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법인세의 경우에는 원래 25%에서 22%로 낮춰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시 그 기준치 25%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법인들에 있어서는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법인세가 좀 낮은 편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게 오를지는 이제 그때그때 정책 판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올리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갈지는 뭐 지금 당장은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일단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이라면 좀 믿고 따라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인세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소득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세율이 한 42%, 40%인가요? 40%. 40%. 네. 근데 이제 5억 원 이상 초과 수입자에 대해서는 42%로 올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40%로 올라간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소득의 재분배 관점에서 이제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그 5억 원 이상 됐다고 해서 5억 원에 대해서 40%를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그만큼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구간세율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보겠습니다. 먼저 고윤기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저는 속도 조절이라고 썼습니다. 속도 조절. 예.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누구 한쪽은 부담을 좀 져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담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합의가 도달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정책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값이 뭐 100원씩 오르든 200원씩 오르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현정 변호사님은 갱상일로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멀리 내다보려면 한층 더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좀 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임금 상승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노사에 있어서도 상생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 깊게 보는 뉴스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예, 그 재판 결과는 아시다시피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 무죄 선고받아서 이게 실제 선고형이 집행유예가 됐다는 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무죄라는 표현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네. 무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법조인이시잖아요. 이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판결문도 보셨고 하셨으니까 어떤 생각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최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그 1심 재판부 판결 내용 보면 이제 처음에 지시를 이제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TF 자료를 취합했던 정무수석실보다는 네. 주무부서로서 이제 직접 실행 행위를 한 문체부나 교육, 문화수석 쪽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잘 모르고 실제로 계략적인 보고 정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는 대비되는 사실 인정이어서 이제 일부 법률가들 사이에서나 국민 여론에서도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청와대 업무상 이렇게 수석이 모르고 일선 비서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과연 책임자인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실무자인 일선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이런 일을 진행할 동기나 유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앞으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좀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해당 여부도 여전히 항소심에서 계속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그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외견상은 그래도 이 피고인들인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근데 또 법리적으로 다퉈보면 이런 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은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권리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좀 일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항소심에서 어차피 올라간다면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서 과연 이러한 그런 지원 배제 행위가 그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렇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작성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윤선 전 장관도 그 사실을 부인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주 전 비서관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그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게 정말로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 외에 조윤선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그 작성을 지시했고 깊이 개입했고 이런 증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는 무죄로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또 증언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항소심 가서 이거는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윤선 전 장관의 입장으로서도 항소심도 잘 방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검도 이에 만만치 않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항소심 1심은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항소심에서 정말 이게 유지가 될지를 보는 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사실 질타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재판부 입장으로서 어쨌든 400쪽이 넘는 분량의 그 판결문을 작성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어쨌든 큰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1심 판결은 1심 판결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좀 맞는 태도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시민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별로 이번 문학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변호사님? 예. 역시 이미 항소심으로 갈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 이제 결국에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아마 상고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아마 좀 결과는 수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재판과 따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그 국정농단 재판에도 이 공소사실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과연 이제 미칠까 봐. 어떤 영향을 예. 미치는지도 또 가장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원칙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는 증거 체부에 있어서 나온 그 당의 재판부에서 나왔던 증거로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그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그대로 뭐 다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충분히 심리한 한 재판부의 결론은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선고 내용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직권남용 부분 중에서 하나로 소위 그 나쁜 사람 발언 기억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했던 나쁜 사람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이제 문체부 제2차관이 되신 노태강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문체부의 그 체육부국장이셨죠.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인 노태강을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좀 어떤 공범 관계 내지 공모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 부분은 아마 좀 다른 관련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합니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블랙리스트 재판과 관련한 그 혐의점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18가지 공소사실 중에 3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 1심 재판부는 그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명시로 판결했고요. 다만 나머지 그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은 좀 그 뭐 공모 관계나 지시 관계가 좀 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을 하는 그 재판부에 그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대로 이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그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모 혐의를 명확하게는 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또 박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인 당사자인 그 재판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유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이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뭐 지시 없이 본인이 다 주도해서 했겠느냐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당사자인 그런 재판에서는 그 부분까지 또 연결고리만 증거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뭐 어쨌든 증언이라든지 어떤 증거가 생겨서 그 연결고리만 입증이 되면 사실상 그게 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충분히 있는 그런 또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이 뭐 뇌물죄 너무 지금 많은 쟁점들이 있고 증거가 많고 뭐 증인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블랙리스트 관련 이슈 그 쟁점이 뭐 이렇게 주요하게는 재판의 이제 소재로 아직은 안 다뤄지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지나면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연 어떤 증거들이 채택이 되고 제출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실 국면으로 갈지는 그때 가봐야 저는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 한 분씩 보도록 할까요? 최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저는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이제 마지막 문단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 이제 무수한 형태들을 이제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수한 형태들은 이제 과거에도 진화해 왔고 진화해 왔으며 진화해 갈 것이다 이런 취지의 표현인데요. 이게 결국에 다윈의 진화론은 그 생물의 다양성이 그 종이 진화하는 근본적인 비결이다라는 취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의 비유해 보자면 어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집단이 결국 그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더 안전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블랙리스트라는 사건 자체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법률적인 이야기 하는데 종의 기원을 가지고 오시는 이건 최고 변호사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양지은 변호사님 어떤 내용 쓰셨나요? 저는 그 합리적인 그 의심에 따라서 그 다음은 과연 이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연 김기춘 전 실장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최고 정점에 있다라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어서 네. 과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은 2017년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 변호사들의 어떤 촌철살인 한마디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나눈 것을 살펴보니 시청자분들과 공감할 만한 이슈와 한마디 평도 있었고, 때로는 법리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일반 시청자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대한민국 이슈와 변호사분들과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